사람은 성별에 따라서 그 사람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동물도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냄새를 갖습니다. 동물이 갖고 있는 냄새의 진원지는 동물에 따라 다릅니다. 코끼리는 눈과 귀 사이에 있는 분비선에서, 사슴은 눈 밑과 발굽에, 캥거루와 부시베이비는 가슴 부위의 분비선에서 냄새가 나죠. 그리고 스컹크는 항문 근처의 분비샘에서 냄새를 뿜어내죠. 이처럼 특별한 냄새를 피우는 이유는 목적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바로 의사소통을 위해서인데요. 한번 남겨진 냄새는 오랫동안 작용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야 하는 소리를 통한 의사소통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죠. 또 동물의 냄새는 암컷인지 수컷인지, 서열이 높은지 낮은지, 지금 기분은 어떠한지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동물 냄새지? 가만. 이건 사람들 땀 냄새 아니야? 사람에게 나는 냄새는 땀샘에서 비롯됩니다. 땀샘은 우리 피부 전체에 있으며 그 수가 200만 개나 됩니다. 채취는 땀 속에 들어있는 성분 자체가 아니라 채모 근처에 몰려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땀 성분을 분해해 악취성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땀샘뿐 아니라 겨드랑이, 머리, 피부 주변에 몰려있는 기타 분비선의 분비물도 냄새를 풍기는 물질로 변합니다. 일단 분비샘이 분포하는 위치들이 각각 피부마다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그런 부위마다 또 분포하는 세균들의 종류가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냄새가 다르게 됩니다. 동물과 달리 사람은 음식, 생활환경,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체취로 인해 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체취를 정작 본인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남에게 피해를 줄지 모르는 체취를 없애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죠. 아니, 체취를 없애면 서로를 어떻게 알아보지? 엄마 냄새, 아빠 냄새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지. 사자를 비롯한 고양이과 동물들은 상대방의 몸에 자신의 냄새를 섞어 같은 냄새를 만들고, 이 냄새로 가족과 친구를 알아보고 냄새가 다른 적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개들이 서로 마주보며 코를 맞대는 장면을 흔하게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강아지들이 상대의 분비물 냄새를 맡아 개체를 식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아지의 눈은 가까이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개체를 식별할 때 냄새를 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른 향이 납니다. 유아에게는 모유의 냄새가 나고, 나이 든 사람도 그들만의 특유의 냄새를 갖고 있죠. 노인의 냄새는 나이가 더해진 냄새라는 의미로 가령취라고도 하는데요. 만이 넘어서면 노네랄 성분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메밀이나 묵은 맥주의 냄새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인체가 노화하면서 생성되죠. 노인의 몸 냄새가 바로 이 물질인 거죠. 노네랄은 노화 외에 스트레스, 질병 등으로도 분비됩니다. 특히 땀샘의 작용이 시원치 않아 분해와 배출이 안 된 몸의 독소와 노네랄이 결합해 피부 모공을 맞게 되죠. 이것이 유해균의 서식지가 되면서 노인 특유의 냄새를 더욱 심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저런 냄새는 매력의 상징이라고. 날 보라고. 내 냄새에 남자들이 줄을 선다고. 동물들은 짝짓기 계절이 되면 특별한 냄새로 짝을 유혹합니다. 바다표범 수컷은 향냄새로 암컷을 유혹하고,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 수컷들은 페로몬이 묻은 꼬리를 흔들어 냄새 대결을 펼치며 경쟁자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또한 집단 생활에서도 냄새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코뿔소는 발에 배설물을 묻혀서 동료들이 땅에 밴 냄새를 따라올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개미는 집을 나서면서부터 가는 길마다 페로몬을 뿌려 다른 개미들에게 먹이가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동물들에게 냄새는 종족 간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사람도 어떤 향기를 풍기느냐에 따라 타인에게 호감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만큼 매력적인 나만의 향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좋은 향기를 맡으면 누구나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어떤 향기는 두통을 가라앉히고 어떤 향기는 식욕을 자극하죠. 반대로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 독성이 몸 안으로 흡입되어 우리 몸의 병을 유발하기도 하죠.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집을 오염시키는 냄새가 있습니다. 바로 취사용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연소 산화물입니다. 주택 내 오염물질 중 37%는 부엌에서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스가 연소되면 일산화탄소, 이산화칠수 등의 유해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이러한 가스 중독은 두통이나 어지러움, 기침 등의 내과 질환뿐만 아니라 신경쇠약과 같은 정신장애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집 공기를 오염시키는 냄새의 또 다른 주범은 포름알데히드입니다. 우리 집을 만들 때 주로 쓰이는 내장재와 접착제는 물론이고 페인트, 가구, 난방기구 등에서 나오는 이 물질은 독성 물질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죠. 자극성이 강한 냄새로 눈이나 코, 목 등의 점막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성을 품고 있는 냄새는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출됩니다. 청소용품, 방향제, 소독제, 살충제, 드라이클리닝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벅찰 정도죠. 모든 석유화학 제품에서 다 방출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대표하는 벤젠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 이제 그만. 모두를 병들게 하는 너희 모두를 향기롭게 하리라. 몸을 병들게 하는 냄새가 있는 반면 내 몸을 힐링시켜주는 향도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향기 나는 식물에서 추출한 휘발성 물질을 사용하여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 향기 요법이라고도 합니다. 각종 식물의 꽃, 줄기, 잎, 뿌리, 열매 등에서 추출해낸 에센셜 오일을 후각이나 피부를 통해 우리 몸에 흡수시켜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건강을 유지시키는 대체요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는 20세기 초에 프랑스 화학자 가트 포제가 최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화장품 실험을 하던 가트 포제는 실수로 손에 큰 화상을 입었는데요. 가트 포제는 급한 마음에 옆에 있던 라벤더 에센셜 오일에 화상 입은 손을 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통증이 완화되고 상처가 말끔히 치유되었던 거죠. 그 후 가트 포제는 에센셜 오일의 효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속하면서 아로마 테라피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향기와 약효가 있는 식물을 치료에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허브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주로 사용합니다. 허브의 다양한 꽃, 뿌리, 잎 등을 중류하거나 냉각 압축하는 과정을 통해 추출해낸 것이죠. 아로마 테라피 하면 단순히 향을 흡입하는 방법만 떠올리기 쉽지만 그 외에도 마사지법, 목욕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향을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향기는 코의 후각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됩니다. 전달된 향기는 뇌에서 감정과 기억, 호르몬 분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면 몸의 여러 증상들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신체의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내부의 장기나 호르몬의 작용에 영향을 주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곰팡이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거죠. 또 신경계나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어
정신적, 육체적 부조화를 개선하고 정상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오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로마 테라피를 이제 시행하실 때는 에센셜 오일 원액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에센셜 오일의 원액은 지금 식물체 내에 있는 에센스에 비해서 한 70에서 한 100배 정도 농축된 거예요. 그래서 원액을 바르시면 어떤 오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극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화상을 입을 느낌을 받을 만큼 화끈거리거나 그럴 수 있어서 하루를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냄새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네요. 좀 더 건강한 삶을 위해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기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꽃과 나무 등 자연이 뿜어내는 향기부터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향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향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향기라면 역시 우리 아니겠어? 우리를 이길 자신이 있다면 나와 보라고. 꽃향기는 꿀이나 곤충에게 기묘한 물질이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곤충의 후각을 자극해 위치를 알리는 신호물질인 셈이죠. 꽃은 특정 시간에 독특한 향기를 방출하여 원하는 곤충을 유혹합니다. 이는 꽃가루 바지를 위한 식물들의 구애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 산림욕 숲에서 흔하게 맡는 피톤치드 향은 많은 소나무, 편백나무 같은 침엽수들이 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무는 외부의 벌레나 미생물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피톤치드를 만들어 분비합니다. 피톤치드는 물질 하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테르펜, 알칼로이드 성분 등 휘발성을 가진 항균 물질을 어우르는 말인데요. 인간에게는 면역력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 긴장 완화 등의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향기로움으로는 뒤지지 않는다고. 사람이 만든 향기가 있는 제품인 방향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까지 사용됩니다. 이러한 방향제 중에서도 향수는 인류가 처음 사용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향수는 고대부터 종교의식이나 미용, 심신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꽃과 허브, 잎과 뿌리는 물론 동물로부터 얻은 독특한 향을 사용해서 향수를 만듭니다. 성서 등에 의하면 인류가 처음 사용한 향은 스파이스 계통으로 특히 어떤 물질을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향기였다고 합니다. 향수의 어원은 라틴어 퍼품음에서 나왔는데 이는 연기를 통해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향수는 처음에는 고약한 냄새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현재는 고유한 향으로 나만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향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향이지만 향수로 애용했던 향이 있습니다. 바로 사향인데요. 사향은 사양누리의 사양선을 건조시켜 얻은 분비물입니다. 사양선은 사양누루 수컷의 배와 배꼽의 뒤쪽 피하에 있는 향낭 속에 있으며 생식기에 딸려 있습니다. 조선시대 천하의 명기 황진이는 시와 노래, 춤은 뛰어났지만 그녀의 외모는 그리 빼어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최고의 명기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황진이가 사양을 사용해 남성을 취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방엔 항상 누린내 비슷한 묘한 향취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그녀가 사양을 애용했던 걸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꽃이 갖고 있는 방향류는 필요에 따라 용해되어 공기 중에 향기로 발산됩니다. 이 발산된 방향류를 인간은 후각신경을 통해서 감지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향류가 많이 포함된 부분은 각 식물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의 꽃들은 꽃잎에 가장 많은 향기를 지니고 있고 그 외 잎, 줄기, 뿌리 등에도 각기 다른 향기들이 각 식물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향수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좀 복잡합니다. 현존하는 향료의 종류는 6천여 개, 상용화된 향료는 3천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합성 향료와 라벤더, 로즈마리와 같은 천연에서 추출하는 천연 향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500가지, 적게는 200에서 300가지 향료들을 가지고 향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향을 맡아보고 이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향을 만들어내는 것을 조향이라고 하는데요. 향수는 단순히 좋아하는 향 여러 개를 섞는다고 최고의 향이 나오진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발향 단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향수를 처음 뿌렸을 때 가장 먼저 향기가 나는 향인 탑노트, 중간 정도의 휘발도를 가지고 있는 미들노트,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잔향인 라스트 노트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향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향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맞는 컬러,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것처럼 향도 내 몸에 맞거나 내 체질에 맞는 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내가 맡았을 때 거부 반응이 없거나 머리가 아프지 않거나 좀 마음에 편안한 느낌을 받을 때 그 향이 나에게 맞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연 그대로의 향이든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향이든 향기는 그 자체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힘이 있네요. 나에게 어울리는 향만 찾는다면 누구나 상대에게 향기로운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겠죠?